손주 이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날,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났다. 아직 쌀쌀한 새벽 5시 반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이준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기에 아침 식사를 대충 할 수는 없었다. 냉장고에서 특별히 사둔 수입햄과 뼈를 사둔 수입햄과 뼈를 정성껏 테두리를 잘라내고 이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햄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또 고향에서 가장 좋아하는 햄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내가 아침 식사를 식탁에 차려놓는 순간 고급 아파트 단지의 깨끗한 통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정확히 그 시간을 맞춰 쏟아져 들어왔다. 황금빛 햇살은 새하얀 접시에 따스한 빛을 입혔고 식탁 맞은편 벽에 걸린 이준이가 유치원부터 졸업반까지 받은 각종 상장들을 환하게 비췄다. 나는 새 영국식 책가방을 메고 얼굴 가득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이준이를 보며 이준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고향을 떠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나에게는 늘 불편하고 답답했던 이 집으로 이사와 살았다. 고관 6년, 2000여 일 밤낮으로 나는 늙은 나무처럼 모든 뿌리를 이곳에 깊이 내리고 이 작은 가정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었으며 나의 유일한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오후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대대적인 대청소를 했다. 100평이 넘는 집을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내고 바닥은 사람 그림자가 비칠 정도로 윤이 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를 가져와 현관 가장 높은 곳에 걸려있던 작은 황금색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그것은 이준이가 시예술대회에서 받은 상이었고 지난 6년간 나의 수고로움 속에서 유일하게 손에 쥐고 만져볼 수 있는 훈장이었다. 나는 부드러운 이음으로 받침대에 새겨진 지도교사 윤이라는 작은 듯했다. 그때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이 안방에서 나왔다. 그때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이 안방에서 나왔다. 엄마.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한 조각의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목구멍에서 억지로 뱉어낸 것처럼 건조했다. 나는 트로피를 내려놓고 뒤돌아섰다. 얼굴에는 습관처럼 미소가 지어졌다. 왜? 이준이는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니? 나 점심때 담임 선생님께 카톡도 보냈어. 선생님이 이준이가 아주 잘하고 새 친구도 사귀었다고 하시더라. 나는 따뜻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 했지만 그들은 서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 했지만 서연은 벽에 걸린 값비싼 고급 벽시계를 흘끗 보더니 미묘한 재촉과 거만함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엄마, 이준이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앞으로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할 거고 한 달에 2번 정도만 집에 올 거예요. 엄마는 이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가장 온화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단어를 찾는 듯했다. 임무를 완수하신 셈이죠. 임무를 완수했다는 네 글자는 얼음처럼 차가운 가느다란 바늘처럼 내 심장 가장 부드러운 곳에 천천히 정확히 박혔다. 내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고 그 순간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아, 시간이 참 빠르다.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컸네. 민주는 내가 예상했던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헛기침을 하더니 마침내 오랫동안 계획했던 말을 털어놓았다. 엄마, 이준이도 이제 이사 시간 돌볼 필요 없잖아요. 엄마 혼자 여기 계시면 솔직히 저희 젊은 사람들의 습관이라 엄마랑 달라서 많이 불편해요. 고향집도 계속 배안이랑 엄마랑 달라서 공기는 순식간에 굳어졌다. 밖에 부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내 심장이 느리고 무겁게 뛰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나의 유일한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다. 그는 몸에 딱 맞는 셔츠를 입고 손목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녹슨 식칼처럼 우리 사이의 얇은 모자간의 정을 얇은. 서연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즉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민준의 팔짱을 끼고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냉정한 어조로 그 녹슨 식칼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맞아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집안일 로봇 청소기랑 식기세척기가 다 해주니까 엄마가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여기 계시면 저희가 매일 퇴근하고 와서 엄마가 여기 계시면 저희가 매일 퇴근하고 와서 엄마 장 봐드리고 엄마 입맛까지 신경 봐드리고 엄마 입맛까지 신겨 그리고 비용. 나 윤희는 이 집에서 그저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할 존재였던가. 지난 6년간 밤낮으로 애쓴 나의 노고, 그 노고로 인해 깊어진 눈가의 주름, 찬물에 손을 담가 변형들의 손가락 관절들이 그들의 눈에는 그저 수치화되고 청산되어야 할, 결국 가성비가 조치화되고 청산되어야 할, 결국 판단된 눈짓을 반사해 내 눈을 아프게 했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냉기가 스며들었다. 또렷하면서도 흐릿한, 마치 친척의 가면을 쓴 두 명의 낯선 사람 같았다. 6년. 나는 남편과 반평생을 살며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던 우리들의 유일한 고향집을 팔고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1억 8천만 원을 그들에게 주어 이 고급 학군 아파트의 계약금을 냈다. 나는 마치 태엽 감긴 팽이처럼 이 집을 중심으로 나의 손주를 중심으로 이 처녀 이 밤낮으로 지칠 줄 모르고 돌았다. 나는 내 노년을 바쳐 나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줄 감사한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키운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바쳐 힘이 다했을 때 내 살점을 뜯어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두 마리의 배은망덕한 이리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는 질문조차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분명 추하고 굳어 있었을 것이다. 마치 찢어진 가면처럼. 왜냐하면 나는 민준과 서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심지어 불안감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지난 세월의 공로와 고생을 늘어놓으며 양육의 은혜로 그들을 도덕적으로 묶어두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폭풍이 오기 전 바다는 언제나 유난히 고요하다. 나의 마음은 지금 그 어떤 깊이도 알 수 없는. 좋아. 내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을 말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나 자신조차 낯설었다. 그럼 돌아가야지. 고향집은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노후 보내기 딱이지. 나는 몸을 돌려 부드러운 융을 들고 그 작은 황금색 트로피를 계속 닦았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융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럼 오늘부터 짐을 정리해야겠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사용 기간이 정해진 고급 가사 도움이었다.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그들은 한 달의 해고 통지 기간조차 기다리지 않고 나를 내쫓으려 하는 것이었다. 민준과 서연은 내가 이렇게 시원하고 평온하게 승낙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순간 그들의 얼굴에 내가 울고불고 할 때를 대비해 준비했던 표정들이 굳어버렸다. 그 대신 안도감과 미세한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향수처럼 족잡함이 뒤섞인 복잡함이 뒤섞인 복잡함이 뒤섞인 복잡함이 감돌았다. 저희도 엄마를 위해서 낀 복잡함이 감돌았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고 그들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몸을 돌려 묵묵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이 방은 작았다.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다. 원래 건설사의 설계는 창고였다. 창문은 아파트 단지의 환기 통로를 향해 있어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았고 낮에도 불을 켜야 했다. 나는 이곳에서 6년간 살았다. 방 안의 가구는 보잘것없을 정도로 간소했다. 1인용 침대 하나,
헌물 시장에서 구해온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작은 책상 위에는 남편과 나의 유일한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빛바랜 낡은 군복을 입고 눈가에 별이 박힌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민준의 다리를 부러뜨렸을지도 모른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나무 상자 하나면 충분했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8년 넘게 입은 낡은 옷 몇 벌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은 이미 색이 바르고 형태가 변형되어 있었다. 지난 6년간 나는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못했다. 모든 신경은 손주의 영양식단과 이 집의 생활비에 쏟아부었다. 서연은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민주는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썼지만 그들의 품위가 나의 절약과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몇 벌의 겨울옷에 눌려있는 곳에서 나는 붉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싼 작은 철제 상자를 찾아냈다. 이것은 우리 엄마가 나에게 물려주신 보석함이었다. 안에는 금은보화는 없었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상자를 열자 낡은 통장 하나, 이미 누렇게 변색된 몇 장의 은행 영수증, 그리고 가지런히 접힌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내 손가락은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를 스쳤다. 거기에는 5년 전 내가 고향집을 팔아 얻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세 차례에 걸쳤다. 대코입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세 차례에 걸쳐 다루는지는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민준의 개인 계좌에 개인 계좌 자명하게 계정비었는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영수증에는 거기에는 이 돈의 성격이 아들 민준의 주택 구입을 위한 것이며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민준에게 서명하라고 했지만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미뤘고 결국 나는 그에게 이 종이에 붉은 지장을 짓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는 친자식인데 뭘 그렇게 따지나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나는 이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속주머니에 넣었다. 차가운 종이가 피부에 닿았지만 나는 전에 없던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가장 은밀한 이중 바닥에서 액자 모양으로 위장된 전자 저장 장치를 꺼냈다. 나는 액자 뒷면을 살짝 열었다. 안에는 따뜻한 사진 대신 희미한 붉은 빛이 깜빡이는 검은색 USB가 있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비장의 카드였다. 그때 이 집을 살 때 나는 한 가지 꼼수를 부렸다. 복잡한 법률은 몰랐지만 사람 마음은 속을 알 수 없다. 아무리 친자식이라도라는 소박한 인식이 있었다. 나는 먼 친척 변호사 지훈에게 은밀히 자문했다. 그는 그때 나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어 투자하는 방식은 위험이 매우 크다고 신중하게 경고했다. 그의 조언에 따라 나는 모든 서류 증거를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민준과 서연에게 돈 문제에 관해 연락할 때마다 몰래 녹음하여 이 USB에 저장해 두었다. 거기에는 그들이 그때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집은 엄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집은 엄마 집이에요. 나중에 엄마 노후를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엄마 노후를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일은 양심 없는 사람에게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USB도 안전하게 주머니에 넣었다. 마음은 맑아졌고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나는 그 작은 나무 상자를 끌고 방에서 나왔다. 상자 바퀴가 윤이 나는 바닥 위를 구르며 미세하게 드르륵 소리를 냈고 고요한 오후에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거실에는 민준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새로 나온 주식이라도 연구하는 듯했다. 서연은 예쁜 네일아트를 받으며 가빠른 매니큐어를 조심스럽게 말리고 있었다. 둘 다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저 집에서 치워져야 할 공기 덩어리인 것처럼. 나의 떠남은 그들의 삶에서 사소하고 당연한 일에 불과한 듯했다.
나는 현관으로 가서 허리를 굽혀 낡은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내가 6년간 피땀 흘린 이 집을 돌아봤다. 환하고 깨끗한 바닥, 모든 곳에 나의 땀과 노고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의 모든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고 손주 이준이 잠에서 깬 눈을 비비며 나왔다. 막잠에서 깨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삐죽삐죽 솟아 있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있는 것을 보고 어눌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어디가? 그 순간 내가 애써싸 올린 간이남이 무너질 뻔했다. 마음이 정의남이 무너질 뻔했다. 마음이 처매왔지만 눈물을 꾹 참고 몸을 굽혀 이준이를 품에 안았다. 이준이에게서는 익숙한 은은한 분유 냄새가 났다. 이준이 이제 다 컸으니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았지? 할머니, 다시 올 거야? 이준이는 내 옷자락을 꼭 잡고 낡은 눈망울에 아쉬움과 의존적인 빛을 가득 담고 물었다. 민준과 서연의 차갑고 약간 짜증 섞인 시선 아래 나는 웃으며 선주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고향집에 가서 너를 내밀었다. 할머니가 고향집에 가서 너를 위한 비밀 기지를 만들어줄게. 다 만들면 이준이 데리러 올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 약속이 내가 이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따뜻함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막 나서려는데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드디어 휴대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제가 용달차 불러놨어요. 오후 3시에 오기로 했으니 기사님 곧 아래로 내려오실 거예요. 내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배웅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면서도 나를 쫓아내는 절차는 이렇게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필요 없어. 나는 뒤돌아 그의 잘생겼지만 차가운 얼굴을 마주했다. 내 목소리는 죽은 물처럼 평온했다. 내가 택시 타고 갈게. 짐도 별로 없어. 불렀는데 뭐 하러 취소해요? 돈 낭비하게. 그는 말하고는 다시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한마디라도 더 하면 수억 원짜리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처럼. 그 엄마, 조심해서 가세요. 서연은 소파에 누워가 빠든 네일 아트를 조심스럽게 감상하며 고개도 들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들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의 낡은 나무 상자를 끌고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화려하고 차가운 집과 반평생을 바쳐 키운 두 친자식을 등 뒤로 완전히 가려버렸다.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문에는 늙고 지친 내 얼굴이 비쳤다. 관자놀이의 흰머리가 조명 아래 더욱 선명하게 눈에 띄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면 더 처명하게 눈에 띄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오랫동안 눈가에 맴돌던 뜨거운 눈가에 맴돌던 뜨거운 눈가에 맴돌던 뜨거운 눈가에 맴돌던 뜨거운 눈가에 아파트 아래에는 파란색 용달차가 정말로 서 있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소박한 중년 남자였다. 선량한 얼굴로 내가 늙은 할머니 혼자 무거운 나무 상자를 끌고 반쯤 죽어가는 스킨답소스 화분까지 힘겹게 들고 있는 것을 보더니 담배를 끄고 황급히 다가와 도와주었다. 아줌마, 짐이 이게 다예요? 그는 놀란 듯 나를 살펴보며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아마 그의 눈에는 이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사는 노인이 이토록 초라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킨답소스는 잘 자란다며 마치 나처럼 어디서든 뿌리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어디를 가든 그 화분을 데리고 다녔다. 이제 그 화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 집에서 퇴출당한 셈이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능숙하게 내 상자와 화분을 트럭에 씌워주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차내 시동을 걸고 내가 6년간 살았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벗어났다. 백미러를 통해 나는 그 멋진 아파트 건물이 점점 멀어져 도시의 잿빛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다. 내 마음속에는 아쉬움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전에 없던 가벼움만이 느껴졌다. 차가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빠져나와 큰 길로 진입하려는 순간 나는 문득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편의점 앞에 좀 세워주세요. 물 한 병 사 마셔야겠어요. 목이 좀 마르네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네, 아줌마. 차가 멈춘 후 나는 편의점으로 가지 않고 몸을 돌려 아파트 단지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아파트 정문의 경비실로 가서 입주민 가족이라고 말하며 웃는 얼굴로 경비원에게 물었다. 청각 101동 1801호 민준이네 집 2번 분기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냈는지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내외가 혹시 잊었을까 봐요. 경비원 청년은 아주 친절하게 즉시 컴퓨터로 조회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줌마, 민주희 씨 댁은 이번 분기 관리비가 아직 밀려 있어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도 2달째 안 내셨네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도 2달째 안 내셨네요. 내가 돌아가서 그들에게 알려줄게요. 이제 내 마음속에는 확실한 계획이 섰다. 차로 돌아와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고향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차가 고속도로를 평온하게 달리고 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멀리 뒤로 사라져갈 때 나는 오랫동안 써오던 구형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 나는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매달 연금이 입금되던 내 저축카드를 임시 정지시키고 거래 한도를 0원으로 설정했다. 지난 몇 년간 집안의 크고 작은 지출, 아이의 학비, 과외비, 심지어 그들 부부의 가끔 사치스러운 소비도 이 카드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썼고 내 카드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연금이 나의 노후 생활비로 충분한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흔들리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내 머릿속에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한 장면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다. 부엌을 지나다 내 손이 실수로 식기세척기 전원 플러그에 닿았다.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살짝 빠져나왔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갈 때 가구를 닦던 융 한 조각이 실수로 내 손에서 미끄러져 그 값비싼 수입 로봇 청소기의 적외선 센서 위에 떨어졌다.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손발이 둔해져서 실수로 손에서 미끄러진 것뿐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난 6년간의 모상노동, 이제는 한 푼 원금과 이자를 붙여 계산해야 할 시간이었다. 2시간 넘게 흔들리는 차를 타고 용달차는 드디어 내가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작은 고향 마을로 들어섰다. 이곳에는 도시의 번화함과 소란스러움이 없었다. 길가에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나무 가지들이 머리 위에서 얽혀짙은 녹음이 우거져 있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를 뚫고 쏟아져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공기 중에는 평화롭고 나른한 기운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나의 고향집은 마을의 조용한 낡은 골목에 있었다. 연식이 좀 된 2층짜리 작은 집으로 석류나무가 심어진 작은 마당이 있었다. 이곳은 남편과 내가 직접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 이곳은 계속 비어 있었고 먼 친척이 가끔 와서 환기시키고 청소해주는 정도였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무거운 나무 상자와 스킨답서스, 화분을 마당 안까지 옮겨주었다. 나는 굳이 감사의 표시로 5만 원을 더 드렸고 그는 사양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다. 운전기사를 보낸 후 나는 마당에 홀로 서 있었다.
마당의 석류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지와 잎사귀가 누렇게 시들어 생기가 없었다. 벽 모퉁이에는 두꺼운 푸른 이끼가 자였고 공기 중에는 흙먼지, 식물 썩은 내, 햇살이 뒤섞인 복합적인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이곳이야말로 나의 뿌리이자 나의 집이었다. 나는 속주머니에서 이미 녹이 좀 쓸어버린 열쇠 꾸러미를 꺼내 낡은 철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묵혀있던 공기가 확 풍겨왔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얇은 먼지층에 덮여 있었지만 가구들은 6년지층에 덮여 있었지만 사진 속 우리는 젊고 풋풋했고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서둘러 청소하지 않았다. 먼저 주전자 하나를 찾아 물을 끓이고 찬장에서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자사호를 꺼내 뜨거운 차 한 잔을 우렸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며칠 동안의 몸과 마음의 피로와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한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먼지 낀 창문을 통해 닷닷 햇살을 바라봤다. 마음은 전에 없던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저 윤희 독립적이고 생각과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일 뿐이었다. 잠시 쉬다가 나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에서 거의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찾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훈이니? 난 네 윤희 이모야. 전화 저편에서 젊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이모?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하셨어요? 형님 댁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형님 댁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별일 없으시고요. 지우는 우리 친정 쪽에서 가장 어린 조카였고 그는 어릴 때부터 수재였고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금은 서울의 최고 로펌에서 일하며 경제 및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로 젊은 나이에 이미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나 돌아왔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지훈아, 이모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네 도움을 받고 싶어. 네가 큰 변호사니까. 지훈은 얼마나 영리한지 즉시 내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 목소리가 순간 진지해졌다. 이모,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민준이 그 녀석이 이모를 괴롭혔어요. 나는 숨김없이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과 지난 6년간의 모든 희생과 쌓여왔던 억울함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에게 설명했다. 전화 저편에서 지우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다니. 이모, 이 일은 저에게 맡기세요. 학대라는 두 글자를 듣자 내 마음은 여전히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이모 손에 그 증거들 다 있으시죠? 제가 그때 신신당부에서 꼭 보관하라고 했던 그 영수증이랑 서류들요. 지훈의 사고는 매우 명확하고 핵심을 찔렀다. 다 있어. 나는 속주머니 속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들을 만지며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리고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도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럼 됐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변론적이고 냉정한 톤으로 토리는 변호사 특유의 전문적이고 이모는 고향집에서 편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세요. 남은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첫 단계로 저는 즉시 이모의 이름으로 민준 씨와 서연 씨의 직장 인사부와 자택 주소로 정중하게 작성된 내용 증명을 보낼 거예요. 주택 계약금의 출자 성격 문제를 명확히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할 겁니다. 안심하세요. 법이 만능은 아닐지라도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견고하는 마지막이자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가슴속에 6년간 맺혀있던 응어리를 모두 토해내는 것 같았다. 마당에 시들었던 석류나무도
나의 귀환 때문인지 미세하게 생기를 띠는 듯했다. 나는 오늘부터 더 이상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나는 지훈의 지시에 따라 읍내 사진관에 가서 모든 영수증과 지장을 찍은 차용증을 고화질로 스캔했다. USB에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암호화된 이메일로 그에게 보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오랫동안 묵혀있던 이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식탁과 의자의 먼지를 닦아내고 깨끗한 침대스를 갈았다. 저녁 무렵 나는 근처 낡은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와 간단하지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따뜻한 토마토 계란 국수 한 그릇. 국수를 먹다가 문득 민준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국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20년 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는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식사 후 나는 작은 의자를 들고 마당에 앉아 하늘 끝의 노을을 바라봤다. 그들은 아마 내가 그저 화가 나서 고향집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며칠 지나면 예전의 수많은 다툼 후처럼 스스로 죽은 듯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하늘 끝 마지막 노을이 어둠에 삼켜지는 것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폭풍이 오기 전은 언제나 유난히 고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폭풍의 중심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내가 떠난 다음 날 민준의 집. 아침 7시 몸에 각인된 생체 시계가 민준을 정시에 깨웠다. 그는 습관적으로 몸을 뒤척이며 텅 빈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서연아, 아침밥 됐어.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뿐이었다. 공기 중에는 배달 음식의 기름진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고 내가 끓인 죽의 구수한 냄새는 없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엄마, 윤희가 집안의 배경 중 일부라고 여겼던 그 노인이 이미 자신의 손으로 고향집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알 수 없는 짜증이 밀려왔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부엌으로 근발로 부엌으로 타고 맨발로 부엌으로 들었다. 냉장고 안에는 물 몇 병, 맥주 몇 캔, 그리고 서연의 온갖 마스크팩과 화장품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찬장을 열었다. 안에는 개봉된 식빵 한 봉지가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유통기한이 이미 3일이나 지나 있었다. 서연아, 일어나서 아침밥 해. 그는 안방 쪽을 향해 소리쳤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나 어제 새벽 3시까지 드라마 보느라 죽을 만큼 피곤해.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어. 민주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들고 온갖 배달 앱을 뒤적였다. 마음에 드는 아침 식사는 배달비가 음식값보다 비쌌고 아무리 빨라도 30분은 걸려야 도착했다. 그는 오늘 아침 9시에 회사에서 중요한 부서 회의가 있어 준비해야 했다. 결국 그는 대충 찬물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굶은 채집을 나섰다. 드레스룸에 서서 그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어제 벗어놓은 셔츠는 여전히 빨래 바구니에 던져져 있었고 오늘 입을 수 있는 것은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셔츠를 입었지만 왠지 모르게 깃부분이 누렇게 변색된 것 같았다. 하루 종일 그는 회사에서 내내 불편함을 느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은근히 자신의 누런 셔츠 깃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회의 때 그는 충분히 준비했던 발표도 이 때문에 버벅거렸고 몇 번이나 할 말을 잊을 뻔해보서 총괄이사에게 불쾌한 시선을 받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그를 맞이한 것은 아침보다 더 혼란스럽고 그를 화나게 하는 광경이었다. 서연이 시켜먹은 배달 음식 상자들이 뚜껑이 열린 채 값비싼 이탈리아 수입 커피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다. 기름이 새어나와 유리 상판에 역겨운 얼룩을 남겼다. 소파 위에는 그가 벗어놓은 옷들이 널려 있었고 심지어 미처 치우지 못한 속옷까지 있었다. 서연은 다리를 꼬고 앉아 감자칩을 입에 넣으며 지루한 예능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고 있었고 그의 기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준희 교복은 민주는 겨우 화를 억누르며 미간을 찌푸린 채 물었다. 이준희의 학교는
매주 금요일 깨끗한 교복과 갈아입을 옷들을 가져오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내가 언제 빨래할 시간이 있었어? 서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나 오늘 오후에 친구랑 네일아트 약속 있었고 집에 와서는 풀페이스 관리받느라 너무 피곤했어. 집에 자동 세탁기 있잖아. 네가 직접 넣으면 되잖아. 네가 직접 넣으면 되잖아. 민주는 얼굴을 시커멓게 한 채 아무 말 없이 베란다로 가서 빨래 바구니에서 그는 세탁 세제 뚜껑을 열고 세제를 부으려는데 그 거대한 마치 영원히 바닥나지 않을 것 같았던 세제통이 이미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제 다 떨어졌어. 그는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다 떨어졌으면 아래층 슈퍼에 가서 사오면 되잖아? 나한테 소리 질러서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세제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서연의 목소리는 뒤리 소음 사이로 들려왔고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관자놀이가 옥신거렸다. 그는 예전에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깨끗하게 정돈된 방, 따뜻한 음식, 다림질되어 햇살 냄새가 나는 셔츠, 그리고 엄마의 온화하고 약간은 아첨하는 듯한 미소가 자신을 반겨주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이 모든 간단해 보이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소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공기나 물처럼 당연하고 타고난 것이라고. 저녁 식사 때 두 사람은 또 누가 밥을 할 것인가로 크게 다퉜고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식사 후 기름진 그릇들이 부엌 싱크대에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식기세척기 있잖아. 그냥 넣으면 되잖아.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코를 쥐고 역겨운 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그는 식기세척기 문을 세게 걷어찼다. 그는 식기세척기에 넣었다. 그는 시작 버튼을 눌렀지만 식기세척기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제어판은 완전히 먹통이었다. 전원을 껐다 켜기도 하고 재시작도 해봤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위바위보로 이 기름진 그릇들을 누가 손으로 설거지할지 결정해야 했다. 깊은 밤, 서연은 이상하고 규칙적인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흐리몽덩하게 눈을 뜨자 집안의 로봇 청소기가 거실에서 미친 듯이 같은 벽에 계속 부딪히며 쿵, 쿵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요한 밤에 지칠 줄 모르는 유령처럼. 민준, 저것 좀 봐.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는 놀라서 옆에 자고 있던 민준을 흔들어 깨웠고 목소리에는 오름기가 섞여 있었다. 민준은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짜증스럽게 나갔다. 한참을 씨름하다가 로봇 청소기의 적외선 센서에 언제부터인가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축축한 찬 조각이 붙어 있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떠나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떠나기 전에 일부러 그런 거야. 서연은 기계를 고치고 나서도 분통을 터뜨리며 결론을 터뜨리며 민주는 엉망진창이 된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을 묵묵히 바라봤다. 마음속의 짜증은 자초처럼 미친 듯이 자라났다. 그는 입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며 변명했다. 그 사람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냥 집안일 몇 개잖아. 그냥 집안일 몇 개잖아. 그는 아직 뒤에 있었고 거스를 수 없는 폭풍은 아직 뒤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집안일의 혼란은 그저 삶의 혼란스러운 표면일 뿐이었다. 가사 도우미를 부르겠다는 생각은 다음날 민준 자신에 의해 더욱 난감한 방식으로 부정되었다. 그는 휴대폰의 가계부 앱을 열어 이번 달 가계 지출을 확인하고 가사 도우미 고용 예산을 계산하려 했다. 이 앱은 엄마가 젊은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월급을 다 쓰지 말라며 강하게 주장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었다. 예전에는 그는 이런 사소한 돈 계산을 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답지. 이번 달은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앱에 기록된 신용카드 청구서가 이미 2억만 원을 넘어섰던 것이다. 그는 상세 내역을 클릭해 눈에 띄는 지출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서연이
새로 산 명품 브랜드 입문용 가방 1억만 원. 자신과 친구들이 고급 일식단에서 쓴 적 대비, 그리고 온갖 잡다한 온라인 쇼핑, 수입 과일, 명품 운동화, 게임 스킨 등 합쳐서 또 수십만 원. 그는 줄곧 집안 살림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서연의 월급을 합치면 한 달에 거의 2~5억만 원 정도였다. 8억만 원의 고정주택 대출금을 제외하면 남은 돈은 충분히 여유로워 화려한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아니, 그는 줄곧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외면했던 한 가지 결정적인 경제적 원천을. 그의 엄마 윤희에 많지 않아 보이지만 끊임없이 어디에나 존재했던 임없이. 그는 문득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손주 이준희의 피아노 레슨. 한 대의 개일 레슨에 1시간 8만 원. 한 달이면 3억만 원이 넘는 돈을 엄마가 늘 기쁜 얼굴로 자신의 연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집의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도 한 달에 1억만 원이 넘었는데 예전에는 엄마가 자신이 고지서를 확인하기도 전에 소리 없이 미리 납부했다. 그리고 일상적인 장보기, 과일 사기. 엄마는 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큰 시장에 가서 몇백 원이라도 싼 채소를 사기 위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몇 시간씩 버스를 탔다. 이렇게 절약한 돈은 셀 수도 없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엄마는 마치 이 집의 재무 감지기 같았다. 침묵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현금 자동 인출기처럼 묵묵히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과 서연의 과도한 소비, 허영심, 과시욕이 남긴 재정적 구멍들을 메웠다. 이제 이 감지기는 그들 자신의 손으로 해체되었다. 단단하고 차가운 현실이 즉시 그의 오장육부를 꿰뚫는 듯 아파왔다. 여보. 서연이 금빛 마스크팩을 붙인 채 방에서 나왔다. 목소리는 늘어지고 약간 불분명했다. 나 지난주에 백화점 명품관에서 봤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언제 사줄 거야? 내 친구들은 갇힌 야수처럼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벌떡 소파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사? 넌 살 줄만 알죠? 말도 알지? 다음 달 주택대출금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알아? 우리 저축 계좌의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알아? 우리 저축 계좌의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아? 들어왔다고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돼? 민주는 휴대폰을 그녀의 앞 테이블에 3개 던졌다. 화면에는 눈에 띄는 가계부가 떠 있었다. 네가 직접 봐.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간 다음 달에 은행에 대출 상환 연기를 신청해야 할 거야. 서연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출 금액들을 보며 당황했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왜 이래? 예전에는 다 괜찮았잖아. 이렇게 빠듯하지도 않았고. 예전에는 엄마가 보태줬잖아. 엄마의 영원히 바닥나지 않는 주머니가 우리를 받쳐주고 있었잖아. 민준의 한마디가 마침내 이 진실의 창문을 깨뜨렸다.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침묵했다. 공기 중에는 어색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감돌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화려하고 부러움을 사던 중산층 생활이 핫비싼 청구서에 불과했던 것이 이토록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들의 소위 재정적 자유는. 그럼 서연이 망설임에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다. 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좀 숙이고 돈 좀 보내달라고 해서 급한 불이라도 끄자. 이준이가 보고 싶다고 하자. 민준의 얼굴은 파란색, 초록색으로 변해 마치 엎질러진 물감통 같았다. 지금 당장 자신이 직접 쫓아내고 그 사람 없어도 우리 더 잘 살 수 있어. 그 살 수 있어라고 단언했던 노모에게 고개를 숙여 애원해야 한다는 것. 그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이번 달은 아껴 쓰면 돼. 설마 그 사람 없다고 우리가 못 살겠어?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고 마지막 남은 어리석은 행운을 바라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과 서연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엄마의 떠남이 그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그들의 삶의 일시적인 불편함과 경제적 압박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는 심지어 금융폭탄이 담긴 서울의 최고 로펌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지금 그의 집 아래층 우편함에 조용히 놓여 개봉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서울중앙업무지구의 최고급 오피스 빌딩.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지훈의 넓고 밝은 사무실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것을 선명하고 날카롭게 비췄다. 나는 그의 맞은편 수입 가죽 소파에 앉아 그의 비서가 직접 우려준 은은한 향이 나는 용정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내가 고향집으로 돌아온 후 서울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우는 어떤 일은 반드시 직접 만나서 소통해야 하며 법이 얼마나 정교한 수술칼처럼 지난 6년간 나의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고 나에게 정의를 돌려줄 것인지 직접 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 모든 자료, 녹음 파일까지 제가 꼼꼼히 다 확인했어요. 증거들이 아주 완벽하고 강력해요. 지우는 깔끔하게 재단된 짙은 생양복을 입고 콧등에는 무태 금태 안경을 걸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냉정하고 전문적이며 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그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것은 저와 제 팀이 이모가 제공해 주신 이체 기록, 녹음 증거, 그리고 관련 민법상 혼인법, 상속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주택계약금 출자 성격 확인 및 기한 내 상환 요구에 대한 변호사 서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핵심 법률적 관점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연결되어 그들이 전혀 반격할 수 없게 만들 거예요. 끈은 길고 가는 손가락 두 개를 펴고 나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모가 그때 지불하신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비록 아드님 민준 씨의 주택 구입에 사용되었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고 공증된 증여계약서가 없다면 이는 전적으로 민준 씨 개인에 대한 이모의 개인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동의의 출자자의 노, 명의의 출처가 이모 명의의 유일한 노후주택을 매각하여 얻은 것이라는 점이에요. 둘째, 만에 하나 민준 씨가 이모가 당시 구두로 증여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 너머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도 민준 씨 개인에 대한 이모의 일방적인 증여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법 해석에 따르면 이 돈은 민준 씨의 혼전 개인 재산의 전환에 해당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는 민법 대산의 전환에 해당해요. 이는 서열 씨가 민준 씨의 혼전 재산에서 전환된 거액의 지분을 공짜로 취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모는 이 거액 자금의 유일한 출자자로서 이 자금의 귀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명확히 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그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돈에 해당하는 모든 가치 상승분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훈의 설명은 논리가 명확하고 엄밀했으며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약간 멍해졌다. 내가 그때는 그저 순수하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엄마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법률 관계와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럼 지훈아,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나는 약간 긴장함에 물었다. 손바닥에는 미세하게 땀이 맺혔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훈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렸다. 은행의 위험관리 부서가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공식 법률 문서를 받게 되면 자체적인 금융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99% 즉시 그들의 대출 자산을 재심사할 것이고 심지어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모의 피와 땀으로 산 그 아파트가 언제든 뜨거운 감자,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이것은 그저 첫 단계, 에피타이저일 뿐이에요. 지훈이 계속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모를 위해 두 번째 문서도 준비했어요. 이 문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뼈아픈 타격을 줄 필살기입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내 앞으로 내밀었다. 문서의 제목은 굵은 고딕체로 인쇄되어 있었다. 윤희 여사의 6년간 무상가사, 노동 및 경제적 지원 가치 평가 및 청구 방안. 문서 안에서 지원의 팀은 거의 냉혹할 정도의 청구 방안. 24시간 상주 가사 도우미, 월급 유경영만 원. 전문 육아 도우미, 학령 전 아동 교육 담당, 월급 40여만 원. 가정 요리사, 삼시세끼 민 영양식단 담당, 월급 300여만 원. 청소 도우미, 월급 300여만 원. 각 항목에는 명확한 시세와 계산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다. 최종적으로 합산된 총액은 나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눈에 띄는 숫자였다. 4억 8,700만 원.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연금으로 지불했던 각종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모가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다소 무거워졌고 약간의 따뜻함이 띄었다. 이모의 시간, 이모의 건강, 이런 무형의 가치들이 오랫동안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문서는 이런 무형의 희생을 유형해 법적으로 보호받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으며 모든 취득기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나는 그 묵직한 문서를 들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물이 또다시 통제할 수 없이 솟아올라 새하얀 종이 위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전에 없던 인정받음의 감정 때문이었다. 내 전반생은 늘 헌신, 희생, 모성이라는 무거운 단어들에 묶여 있었다. 아무도 나에게 나의 희생도 가치 있는 것이고 존중받고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존중받고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모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모가 6년간 억눌렀던 이 한을 당당하게 되찾아올 겁니다. 나는 고개를 힘껏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서울의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뜨기 어려웠다. 나는 차량으로 가득 찬 거리 한가운데 서서 눈앞에 번화하고 낯선 세상을 바라봤지만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확고한 힘이 솟아올랐다. 나는 더 이상 부엌과 시장을 전전하며 남의 손에 놀아나는 윤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부터 나는 법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내가 잃어버린 존엄성과 삼켜진 세월을 위해 멋진 반격전을 펼칠 것이다. 고향집에서의 나날은 고요한 깊은 물과 같았지만 물 밑에서는 압류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매일 일찍 일어나 마당의 석류나무를 돌봤다. 시든 가지를 다듬고 흙을 갈아주고 비료를 주었다. 그리고 아침 시장에 가서 수십 년 만에 만난 옛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신선한 식재료를 샀다. 오후에는 작은 등나무 의자를 들고 마당에 앉아 책을 읽거나 돋보기를 쓰고 젊었을 때 내 마음은 이토록 평화롭고 충만했던 적이 없었다. 변호사 서한은 지훈의 준비 아래 가장 안전한 공증 등기 우편으로 민준의 회사 인사부와 그의 지구 우편함으로 각각 발송되었다. 나는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마치 경험 많은 사냥꾼이 가장 정교한 덫을 놓은 후 해야 할 일은 그저 멀리서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사냥감이 스스로 발을 들여놓기를 기다리는 것뿐인 것처럼. 기다림의 다섯째 날 오후 드디어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민준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화면에 깜빡이는 이름을 보며 마음은 고요한 물결 같았다. 나는 마당에 새로 산 난초 화분 몇 개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화분까지 물을 다 주고 손을 닦은 후에야 마당 한가운데 돌 테이블로 가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 저편에서는 민준의 극도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다. 배경에는 자동차의 귀에 거슬리는 경적 소리와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분명 그는 그를 짜증나게 하는 환경에서 이 전화를 걸고 있는 듯했다. 엄마, 대체 어디에요? 왜 아직도 안 와요? 카톡 보내도 답장도 없고 집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의 어조는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걱정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직무 태만한 직원에게 하는 사장의 엄격한 질책 같았다. 마치 나의 떠남이 엄청난 죄라도 저지른 양 그의 삶에 큰 불편을 초래한 것처럼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가을날 얇은 얼음이 언 호수처럼 평온했다. 내가 벌써 너희에게 말했잖아. 내가 벌써 너희에게 말했잖아. 이준이 오늘 오후에 학교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나랑 서연이는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하라고 했어. 누가 데리러 가? 집 저녁밥은 누가 해? 냉장고에 달걀 하나 없어. 빨리 돌아와요. 그의 잇따른 당당한 명령과 불평을 들으며 나는 문득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민준아, 나는 나직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나 자신조차 알아채지 못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너희 부부가 직접 나보고 나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잊었니? 네 며느리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고 네 아들은 내가 임무를 완수했으니 고향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했어. 난 지금 너희 말대로 조용히 쉬고 있는 중인데. 전화 저편은 순간 침묵했다. 내 말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의 위선적인 효자 가면을 정확히 다. 좋기 10여 초가 지난 여자. 좋기 10여 초가 지난 후에 빨리 돌아와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건 농담이었잖아요. 그건 농담이었잖아요. 저희는 엄마가 좀 쉬셨으면 하네요. 나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내 어조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좀 나빠졌을 뿐이야. 하지만 어떤 말들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 나는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5년 전 내가 고향집을 팔아 1억 8천만 원을 너에게 계약 8천만 원을 너에게 계약금으로 보태줄 때도 너는 이렇게 내게 말했지. 내 손을 잡금으로 보태줄 때도 나는 믿었어. 내 손을 잡고 눈이 붉어져서는 엄마 노후 책임질게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전화 저편에 이미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는 호수 속에 하나씩 던져졌다. 그는 또다시 침묵했다. 이번에는 침묵의 시간이 더 길었다. 전화 저편에서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고 격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상황이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터였다. 엄마, 지금 그 말을 왜 꺼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침내 숨길 수 없는 진정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목소리에는 완고함이 섞여 있었다. 그냥 문득 생각이 났을 뿐이야. 늙으면 예전 일을 회상하게 되잖아. 됐어. 그만 얘기하자. 내 마당의 꽃들이 물 줘야 할 시간이여.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고 옆 도리개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물뿌리개를 들고 마당의 낡은 석류나무에 천천히 물을 주기 시작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물을 주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사곡일 뿐 폭풍 전의 에피타이저라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대장정은 아직 남아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발신자 큐씨 이름이 서연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이 돌 테이블 위에서 끈질기게 소리 없이 깜빡이는 것을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았다. 서연의 성격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인내심이 없었다. 나는 그가 기다림과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초조함 속에서 그의 가련한 오만함을 조금씩 발가벗게 하고 싶었다. 그가 지칠 줄 모르고 세 번째 깜빡일 때까지 나는 천천히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은 후
휴대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되자마자 서연의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히스테리컬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갑자기 터져나왔다. 마치 통제불능의 전동드릴처럼 거대한 소음과 분노를 내 귀에 박았다. 유니 씨, 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혹시 은행에 가서 난동이라도 부렸어요? 은행에다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쳤다. 목소리는 극도로 흥분하고 공포에 질려 약간 왜곡되었고 심지어 갈라지기까지 했다. 오늘 오후에 은행 위험관리부서에서 민준 씨한테 전화와서 우리 집 주택대출 자산이 중대한 재산 분쟁에 얽혀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만약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게다가 만약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아니라 심지어 조기 상환을 요구했어요. 조기 상환이 뭐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의 포효와 그 독한 저주들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거의 냉혹한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올 것이 결국 온 것이다. 지훈의 예측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온함은 그의 히스테리컬한 안기와 선명한 그의 히스테리컬한 광기와 선명한 그의 히스테리컬한 단기와 선명한 그의 히스테리컬한 당신이 변호사를 불렀다고? 사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새로운 절정으로 치솟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그 자신도 알아채지 못한 미세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에는 나처럼 순종적인 가정주부가 어떻게 변호사라는 규칙과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래. 나는 나직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전파를 타고 건너가 그에게는 분명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소름 끼치게 들렸을 것이다. 나는 그저 변호사에게 5년 전 내가 너희 집을 살 때 보태준 1억 8천만 원이 시어머니인 내가 당연히 너희에게 공짜로 준 것인지 아니면 나는 말꼬리를 늘어뜨렸다. 너희에게 빌려준 것인지 명확히 물어봐 달라고 했을 뿐이야. 전화 저편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나는 그의 얼굴 표정이 흉측한 분노에서 순식간에 멍하고 믿을 수 없는 당혹감으로 굳어졌을 것이라고 선명하게 상상하고 당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모든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고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고 마치 경험 많은 도박꾼처럼 천천히 이미 준비된 그들의 모든 품위, 자존심,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내보였다. 서연아, 너는 그 돈이 시어머니인 내가 너희 집에 살기 위해 너희 손주를 봐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바친 계약금이자 매수금이라고 줄곧 생각했지? 너는 지금 그 돈의 출처가 내가 내 명의의 유일한 노후주택을 팔아 얻은 것이고 너희는 내 돈으로 집을 샀고 등기부등본에는 당당하게 너희 두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나를 다 쓴 휴지처럼 가차없이 내쫓았잖아. 너는 이 계산을 내가 너희와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전화 저편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었다. 나는 그가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 숨을 들이쉬면서 휴대폰 소화기에서 나는 미세한 쉬익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좋게 30초가 지난 후에야 그의 떨리는 형편없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허세 가득한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당신 이거 협박이에요. 공갈이라고요. 그 집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고 돈은 그때 이미 줬으니 다시 돌려받을 수 없어요. 협박인지 공갈인지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법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의 무의미한 히스테리를 차갑게 끊었다. 내 조카, 즉 나의 대리 변호사가 너희 회사로 보낸 내용 증명은 이미 너희가 받았을 거야. 이미 너희가 받았을 거야. 거기에는 백지의 검은 글씨로 아주 명한 글씨로 아주 명확하게 쓰여 있어. 그때는 은행뿐만 아니라 민준이 회사 상사, 동료,
그리고 너희 친구들까지 모두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우했는지, 어떻게 집을 사준 친어머니를 내쫓았는지. 안 돼, 안 돼. 서연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목소리에는 절망적이고 울음 섞인 애원이 가득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하지 마세요. 집이 없어지면 이준희 학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의 오만방자함에서 비굴한 애원으로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는 한 조각의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끝없는 비애와 아이러니만이 느껴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애원하니?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을 때는 너희의 그 거만하니,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을 때는 너희의 성의와 나를 찾아와. 나는 비웃었다. 안심해. 난 너희처럼 냉정하진 않아. 기억해.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거야. 만약 기한 내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말을 마친 나는 다시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고 휴대폰을 아예 꺼버렸다. 마당에 내가 정성껏 돌본 석류나무 잎사귀들이 미풍이 흔들렸다. 마치 나의 조용하지만 천둥 같은 반격에 소리 없이 박수를 보내는 듯했다. 나는 이 순간부터 이 전쟁의 리듬, 주도권,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권이 나의 손에 확고하고 되돌릴 수 없이 쥐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준 사흘의 기한을 민준과 서연은 하루도 버티지 못했다. 이튿날 저녁, 해가 저물 무렵, 익숙한 검은색 대형 세단이 상처 입은 야수처럼 거칠게 내 고향집 문 앞으로 돌진했다. 급정거하자 흙먼지가 한바탕 일었다. 차문이 쾅 하고 열리고 내린 두 사람은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 어디를 봐도 엘리트 직장인의 품이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마당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한가롭게 신문을 보고 있었다. 옆 작은 돌 테이블에는 갓 우려낸 국화차가 김을 모락모락 내며 놓여 있었다. 나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눈꺼풀 하나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저 눈가로 그들을 흘끗 봤을 뿐이었다. 마치 그들이 나의 평온을 방해하는 불청객, 낯선 사람인 것처럼.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의 굴러오다시피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나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행동을 했다. 그는 쿵 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에 내 심장도 함께 떨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엉망진창이었다. 제가 서연이 그 망할 계집의 말에 넘어가서 제가 그렇게 파렴치하게 엄마를 내쫓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개자식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엄마, 때리세요. 저희랑 같이 돌아가요. 제가 가장 좋은 가사, 도우미를 구해드릴게요. 월급 카드도 다 엄마에게 드릴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 집 없으면 안 돼요, 엄마. 그의 울부짖음은 심장을 찢는 듯 했고 고요한 저녁에 유난히 두드러져 옆집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던 왕씨 아저씨까지 놀라서 이쪽을 쳐다보게 만들었다. 서연도 뒤따라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 화장은 눈물에 번져 아이라인이 검은 눈물 자국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준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자 그도 즉시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다. 기어와 내 발목을 잡고 극도로 과장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천번 만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불효막심했어요. 어르신, 너그러이 저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아요. 엄마가 은은히 한마디만 해주셔서 그 내용 증명만 철회해 주시면 저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좌우에 한 명씩
콧물과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서 처절하고 가련한 참회의 연극을 펼쳤다. 만약 예전 같았으면, 심지어 불과 반 달 전만 해도 나의 유일한 아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봤다면 나는 아마 진작에 마음이 약해져서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고 울면서 다 한 가족인데 어서 일어나거라, 바닥 차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조용히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봤다. 내 마음은 이미 바닥이 말라붙은 우물처럼 그들이 아무리 연기해도 한 조각의 파동도 잃지 않았다. 나는 민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피토하는 듯한 참회를 들었지만 그저 한없이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의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 뒤에는 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 집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그는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곧 잃게 될 것에 대한 이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의 눈물은 나처럼 상처받은 엄마를 위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층, 신분,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그 고급 학군 아파트를 위해 흘리는 것이었다. 이 땅을 뒤흔드는 무릎꿇음은 때넷은 가족의 참회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가족애와 존엄성을 담보로 한 진정성 없는 위기관리 쇼였다. 나는 천천히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고 옆에 있던 찻잔을 들어 김을 살짝 불었다. 그리고 찻잔을 돌 테이블에 다시 놓았다. 찻잔 바닥과 돌 테이블이 부딪히며 짤랑 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이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정지보호처럼 민준과 사연의 땅을 뒤흔드는 듯한 울음소리를 뚝 끊어버렸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심판을 기다리는 온몸이 젖은 물개처럼 나를 애처롭게 바라봤다. 일어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한 조각의 따뜻함도 없었다. 여기서 연극하지 마.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 내 늙은 얼굴에 신경 쓰지만 너의 체면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나의 냉정함은 분명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민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황함과 분노가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는 일어서기는커녕 두 걸음 더 기어와 두 손으로 내 다리를 잡으려 했다. 엄마가 용서 안 해주면 저 안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있을 거예요. 그는 이제 고육지게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틀어 피하고 등나무 의자에서 일어섰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강철 바라봤다. 민준, 잘 들어. 오늘 너를 여기에 무릎 꿇게 한 건 나 윤희가 아니야. 너는 무릎 한 번 꿇고 악어의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해서 내 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 마음에 난 그 피투성이 상처들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여전히 네가 마음대로 부리고 내쫓을 수 있는 아무런 한계도 없는 늙은 하녀라고 생각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입가에는 냉혹하고 비애감 가득한 미소가 걸렸다. 네가 틀렸어. 아주 크게 틀렸어. 얘 집에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야기하고 싶으면 일어나서 사람답게 들어와서 이야기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계속 무릎 꿇고 있어. 이웃들이 다 와서 구경하게. 민준이네 사장이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효도하는지 보게 말이야. 그리고 내 변호사의 법원 소환장을 기다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침착한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내 등 뒤로 그 낡은 나무 문을 반 닫아버렸다. 민준과 서연은 결국 방에서 일어섰다. 무릎에 먼지를 털어내고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잘못한 학생들처럼 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낡은 고향집 거실은 크지 않았고 서쪽으로 해가 지면서 약간 어두워졌다. 그들 둘은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소파에 앉았다. 이 소박하고 심지어 좀 낡은 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 한 잔도 주지 않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잡담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낡은 전화기 옆으로 가서 지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지훈아, 그들이 왔어. 스피커폰 켰으니 네가 그들에게 말해. 네, 이모. 전화 저편에서
지훈의 침착하고 냉정하며 전문적인 분위기의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다. 민준 씨, 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 여사님의 대리 변호사 지훈입니다. 이미 제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 증명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변호사 서한에 언급된 관련 사안에 대해 두 분과 마지막이자 대리 변호사와 지훈의 감정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사무적인 어조를 듣자 민준과 서연의 몸은 분명히 몇 차례 움츠러들었다. 지 변호사님, 천암. 이거 다 오해예요. 엄청난 오해라고요.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럴 필요까지는 억소리에는 없잖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아첨과 비굴함이 섞여 있었고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저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두 분께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안에 선택해 주십시오. 이것이 두 분이 법정 대결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이 똑딱하고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렸다. 한 번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운명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다. 단한 예. 지훈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냉혹했다.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 같았다. 두 분은 사흘 안에 윤희 여사님께서 그때 지불하신 1억 8천만 원의 주택계약금을 전액 상환하십시오. 동시에 저희가 전문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지난 6년간의 가사노동가치 평가보고서에 따라 노동보상금 총 4억 8,700만 원을 지불하십시오. 두 항목을 합쳐 총 2억 2,870만 원입니다. 관련 금액이 모두 입금되면 저희는 즉시 모든 관련 법적 저희는 즉시 모든 관련 뭐라고요? 2억 2,870만 원? 서연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우리한테 그만큼 돈이 어디 있어요? 당신 이거 강도나 다름없잖아요. 민준도 다급해져 얼굴이 돼지 간색처럼 변하며 전화에 대고 소리쳤다. 천암, 아니, 지 변호사님. 이거 너무 불합리해요. 그 집 엄마도 6년간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아들이랑 엄마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요? 불합리하다고요? 전화 저편에 지훈이 비웃었다. 그 웃음은 경멸로 가득했다. 민준 씨, 어머님은 그 아파트에서 24시간 대기하며 1년 내내 쉬지 않고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하는 무료가사 도우미 신분으로 사셨지. 두 분에게 정성껏 보살핌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는 어르신으로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은 어머님이 제공하는 모든 편의를 단열을 돌려받으려가 어머님이 제공하는 모든 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다가 어머님이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 이제 저의 의차 아무 망설임 없이 내쫓으셨습니다. 지훈의 말은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인정 넘치는 모든 위장을 가차없이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피투성이 이기심과 부끄러운 속내를 드러냈다. 민준과 서연은 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물론 지훈의 어조가 바뀌었다. 약간의 자비심이 섞인 듯했다. 두 분이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 측도 문제 해결의 태도로 방안 일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구명밧줄이라도 잡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빛에는 다시금 희망의 빛이 일렁였다. 방안 2. 두 분은 현금을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하게 그들에게는 아마 더 잔인할 최종 판결문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분은 이번 주 안에 저의 의뢰인과 함께 부동산 거래 센터에 가서 그 아파트 여기에 상세 주소 기재를 조건 없이 무상으로 윤희 여사님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이전의 모든 금액 및 노동 분쟁은
집을 엄마에게 명의 이전한다고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봤다. 입술이 떨렸다. 마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 아파트는 지난 몇 년간 집값 폭등으로 이제 시세가 4억 원을 훌쩍 넘겼다. 이가 방한 일보다 그들에게 더 큰 손실을 의미했다. 이건 불가능 일보다 그들에게 더 큰 손실을 의미했다. 이건 불가능해요. 서연이 다시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그건 저랑 민준 씨의 결혼 후 공동 재산이에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도 있어요. 그건 저랑 민준 씨예요. 그 아파트에 계약금도 있어요. 서연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만약 두 분 부부가 2억 원이 넘는 이 거액의 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면 저희 의뢰인은 전적으로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 보전 및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를 청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 분이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집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앞으로 비행기나 KTX도 탈 수 없고 대출도 탈 수 없고 대출도 탈 수 없고 신용불량자라는 6글자는 마치 청천벽력처럼 민준과 서연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흥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이든 그들에게는 파멸적인 재앙이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죽는 방식만 다를 뿐이었다. 나는 이미 약간 식어버린 국화차를 들어 김을 살짝 불고 한 모금 마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은 그 순간부터 이 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실의 침묵은 무겁고 차가운 거대한 돌더미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다. 공기 중에는 절망과 후회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민준과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절망, 비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원망이 가득했다. 서연의 눈빛은 마치 다 너 같은 무능한 남자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고 민준의 눈빛은 다 너 같은 망할 계집애 가는 엉뚱한 생각 때문이잖아 라고 응답하는 듯했다. 결국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에 긁힌 듯 쉬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한없이 힘겹게 들렸다. 엄마, 저희는 첫 번째 것을 선택할게요. 나는 그가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완전히 나의 예상 범위 내였다. 그들처럼 극도로 허영심이 많고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도시에서 그들이 설 수 있는 근본이자 소위 중산층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그들의 유일한 자존심이자 체면이었다. 설령 그 때문에 그들의 남은 반평생을 짓누를 거액의 빚을 짊어지게 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그 아파트를 잃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잃을 용기도 없었다. 좋습니다. 전화 저편의 지훈이 간결하게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어떤 의외의 기색도 없었다. 즉시 구체적인 채무, 청산 미터에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상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두 분은 저희 로펌으로 오셔서 합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합의서에는 총 2억 2,870만 원의 금액을 5년 안에 상환하고 매 분기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될 것입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기한을 어기면 저희는 즉시 법원에 두 분 명의의 모든 재산, 그 아파트까지 포함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다. 그것은 두 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한 조각의 따뜻함도 없었다.
두 분은 값비싼 차를 팔 수도 있고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고 부유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갑이서 서명 후 첫 번째 금액 5천만 원은 7일 이내에 저희 의뢰인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화해의 최소 전제 조건입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쇠망치처럼 그들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고 그들의 얼굴은 극도로 굳어졌다. 이후의 소통은 모두 지훈이 그들과 교섭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에는 질식할 것 같은 침묵만이 남았다. 민준이 고개를 들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극도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후회, 불만, 원망, 그리고 혼란이 있었지만 예전의 당당하고 거만한 태도는 없었다. 엄마. 그는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입을 열었다. 엄마. 그는 힘겹게 한 글자 입을 열었다. 우리 사이에 정말 정이 한 조각도 남지 않았나요?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천천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너는 아니? 너와 서연이가 나보고 나가라고 하던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어. 네 아빠가 꿈에 나왔어. 그는 우리 마당의 석류나무 아래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그렇게 조용히 바라봤어.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실망감만이 가득했어. 내 목소리는 아주 나직하고 평온했지만 민준의 몸은 갑자기 흔들렸다. 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나는 평생 책을 많이 읽지 못했고 거창한 도리도 몰라. 나는 너를 힘들게 키웠고 너에게 아내를 얻어주고 자식을 낳아주었어. 너에게 집을 사주고 터전을 마련해 주었어. 아이를 키워주었어. 나는 내 인생 시나리오가 세상의 모든 평범한 엄마들처럼 손주 재롱 보며 행복하게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일어서서 남편과 나의 흑백 결혼 사진이 놓인 낡은 장롱 앞으로 가서 주름진 손으로 액자의 차가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이 꿈을 잔인하게 부숴버렸어. 나의 노년 생활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어. 나는 몸을 돌려 장롱 가장 안쪽 서랍에서 내가 수년간 소중히 간직했던 나의 사유재산 보석함을 꺼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진 길상 무늬의 황금 팔찌가 들어있었다. 이 팔찌는 네 아빠가 옛날에 홍콩 출장 갔을 때 석 달 동안 아끼고 아껴서 나에게 사다 준 결혼기념 선물이야. 내 평생 받은 것 중에 가장 값비싼 물건이지. 그때 너에게 1억 8천만 원의 계약금을 보태주기 위해 나는 집을 팔고 모든 돈을 털어냈지만 이것만은 팔지 못했어. 나는 팔을 들어 어둑한 불빛 아래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황금 팔찌를 바라봤다. 나는 이것을 너희 집에 남겨두고 싶었어. 내가 죽으면 이준이 며느리에게 물려줘 우리 은씨 가문의 유산이 되게 하고 싶었지. 그런데 이전이 되게 하고 싶었지. 그런데 이제 보아하니 나는 그들 앞으로 걸어가 평온하게 그들을 바라봤다. 앞으로 너희는 제때 돈을 갚아야 해. 그 후에는 우리 사이의 모자간의 정은 그걸로 끝이야. 이준이는 내 친손주니까 나는 그를 그리워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너희의 삶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미 마음속에 수없이 되뇌었던 마지막이자 가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나는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그들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건넸다. 지금부터 너희는 너희의 넘남이야. 창밖은 이미 완전히 밤이 내려앉아 풀리지 않는 먹물처럼 짙었다. 나는 나의 밤은 이미 지나갔고 그들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과 서연은 넋이 나간 채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은 희미한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져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목에 황금 팔찌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 목에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며 내가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다음 날 나는 서울로 갔다. 시운의 동행 아래 그의 로펌의 엄숙한 회의실에서 그 두꺼운 화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민준과 서연이 합의서의 모든 페이지에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때에 그 불만스럽고 굴욕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표정을 보며 내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어떤 파동도 없었다. 그저 큰 병에서 벗어난 듯한 허탈감과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일주일 후 내 은행 계좌에 첫 번째 5천만 원이 정시에 입금되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찍힌 그 길고 낯선 숫자를 보며 나는 상상했던 환희도 복수 후의 쾌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수년간 내 마음을 짓눌렀던 무겁고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치워진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는 것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하게 식사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속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너무 많은 억압과 희생의 기억이 담긴 작은 고향 마을의 낡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이 돈으로 서울의 환경이 쾌적하고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교통도 매우 편리한 새 아파트 단지에 80평이 넘는 집은 크지 않았지만 남향이었고 구조도 반듯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꽃을 심고 차를 마시며 햇볕을 쬐을 수 있는 넓은 베란다가 있다는 점이었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던 날 햇살이 너무나 찬란해서 눈이 부셨다. 나는 텅 빈 셋이 없는 방에 홀로 서 있었다. 햇살은 아직 유리가 설치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침없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다. 나는 두 팔을 벌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중에는 시멘트 먼지와 햇살이 뒤섞인 희망으로 가득 찬 냄새가 났다.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의 이름, 윤이라는 이름만이 적힐 것이다. 다음 한 달 동안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새집 꾸미기에 바쁘고 즐거운 과정에 몰두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려 애쓰지 않았다. 몇 푼 아끼려고 온 도시의 건축 자재 시장을 돌아다니지도 않았다. 나는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밝고 간결하며 따뜻한 북유럽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가장 평판 좋은 인테리어 팀을 고용했다. 가장 평판 좋은 인테리어 팀을 고용했고 모두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며 풍직이고 건강하며 풍직이고 건강하며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을 배웠다. 나의 편안함, 건강,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을 위해 투자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심지어 지훈의 조언을 받아 전문 노후 설계사를 고용하여 미래의 노후, 재정관리, 건강관리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제야 나는 노년 생활이 이렇게나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집 인테리어가 완성된 날, 나는 창문이 맑고 깨끗한 거실에 서서 내가 직접 만든 내 마음에 쏙 드는 모든 것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만족감과 안정감이 가득했다. 햇살은 옅은 색의 원목 바닥에 쏟아져 내렸고 베란다의 푸른 식물과 꽃들은 생기 넘쳤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좋은 꽃차를 우려 부드럽고 편안한 새 소파에 앉았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60세가 되던 해부터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시작되었다고 느꼈다. 우연히도 내 새집 주소는 민준이 살았던 그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히 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리고 지훈이 나중에 무심코 알려준 바에 따르면 그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민준과 서연은 결국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신분 상징으로 여겼던 학군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집을 판 돈의 절반 이상은 나에게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일부는 은행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 데 쓰였고 일부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였다. 결국은 은행에 남은 돈은 도시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고 허름한 낡고 허름한 낡고 허름한 낡고 허름한 낡고 한 번은 새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산책을 하다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다. 서연이었다. 그는 빗바에 낡은 홈웨어 차림에 빨간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채소 몇 개와 두부 한 모가 들어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정교한 화장은 없었고
초취하고 지쳐 보였다. 초취하고 지쳐 보였다. 그도 나를 보더니 마치 역병으로 살림의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걷는 것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그를 쫓아가지도 않았고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뒷모습이 모퉁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바라봤을 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오후 이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의 세상은 더 이상 나와 어떤 관련도 없었고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새 집으로 이사 온 후 나의 삶은 서서히 펼쳐지는 그림 두루마리처럼 매일 새로운 색채와 내용으로 가득 찼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는 것이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늘 꿈꿔왔지만 생활에 밀려 미뤄두었던 서예 수업과 스마트폰 활용법 실용 강좌를 신청했다. 서예 수업에서 나는 나이대는 비슷하지만 마음만은 젊고 활기 넘치는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은퇴한 교사, 의사도 있었고 나처럼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었고 나처럼 평범을 공유했다. 그리고 육아 경험을 공유했다. 글씨를 연습하며 가장 기초적인 획부터 한 획 하듯 정성껏 쓰면서 나는 처음으로 노년 생활이 이렇게나 풍요롭고 다채로울 수 있으며 자신만의 사교 모임과 정신적인 안식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마트폰 수업에서는 젊은 선생님의 인내심이 있는지도 아래 전화 걸고 문자 보내는 것만 알던 나 같은 옛날 사람도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를 배우고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병원 예약을 하는 법을 배웠으며 영상 편집과 아름다운 전자 앨범을 만드는 법까지 배웠다.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고 현대 사회와 단절되어 무력감을 느끼던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노력과 학습 능력으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자신감 있게 다시 합류했다. 나는 또한 옛 동창들을 통해 예전에 많은 친구와 동료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다. 주말에는 함께 경치 좋은 공원에 산책을 가고 고풍스러운 찻집에서 차를 마시거나 우리 집 햇살 가득한 작은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며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나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지. 그래도 친아들인데 같은 조언이나 비난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예외 없이 모두 내 손을 꽉 잡으며 이해와 존경 그리고 확고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윤희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은퇴한 동료 왕 씨가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가족과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늙어서까지 존엄성과 보장도 없으면 안 되죠. 윤희 씨는 냉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감히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왜 우리의 희생은 당연한 건가요? 그들이 누릴 때는 왜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또 다른 친구가 격앙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윤희 씨는 현명하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 윤희 씨를 지지해요. 그 순간 나의 가치가 이토록 분명하고 진지하게 인정받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동년배로부터 오는 이런 공감과 인정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의 삶은 점차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로 채워졌다. 나는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다. 구운 케이크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집 안가득 퍼지는 달콤한 향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꽃을 키우기 시작했다. 베란다의 장미, 삼각매, 난초는 나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찬란하게 피어나 아래층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다. 나는 심지어 지훈의 도움으로 민준이 갚은 돈의 일부를 내거르고 가겁이 우수한 빈곤의 일부를 내가 작은 개인 신탁 기금을 설립했다. 나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나는 그들이 인생의 시작 단계부터 독립, 자존, 자간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주도할 능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나의 전반생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내 인생이 이토록 완전하고 투명하며 의미 있었던 적이 없다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었고 남을 위해 살며 희생 속에서 가치를 찾던 전통적인 여성이 아니었다. 나 윤희는 나 자신을 위해 완전히 새롭고 건강하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햇살 좋은 주말 오후 나는 홀로 내 집 베란다의 편안한 등나무 의자에 앉아 직접 만든 코코넛 크림 커피를 마셨다. 아래층 화단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일상 소음이 어우러졌다. 삶은 평온하고 한가로우며 아름다웠다. 예전의 상처, 그리고 싸움은 이미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난 바로 그때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 하나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작은 가시처럼 이미 고요해진 내 마음 호수를 살짝 질렀다. 민준이었다. 그는 홀로 넉나간 유령처럼 아래층 화단의 공용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를 등지고 있는 당연이었다. 그는 주름진 색깔 바른 캐주얼 차림에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전체적으로 초췌하고 침울하며 삶에 짓눌린 피로감이 가득해 보였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가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깊이 한 모금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뿜었다. 지나가다 들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처럼 냉정한 엄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보러 일부러 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고 나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아래층에서 아주 오랫동안 담배를 계속 피웠다. 그러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가 되어서야 마침내 일어서서 허리를 굽힌 채 길을 잃은 노인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마 그는 내 베란다에 활짝 피어난 꽃들과 커피를 마시는 내 모습을 봤을 것이다. 그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그를 떠난 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함과 평온함은 그에게 가장 소리 없는 벌이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를 보았다. 그에게 가장 소리 없는 너머로 그를 보았다. 그의 예전에는 잘생겼던 얼굴에는 삶의 피로와 후회가 가득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다시 나를 엄마라고 부를 용기도 없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미 수십 미터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대신 상처, 계산, 그리고 돈이 함께 쌓아 올린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었다. 나는 멀어져 가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미움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완전히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후련함만이 가득했다. 내 인생은 한때 그 때문에 어둡고 희미하며 생기가 없었지만 이제 그를 완전히 떠남으로써 다시 새로운 삶을 얻었고 세상은 넓고 자유로워졌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더 이상 그 끔찍했던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고 우리 평생 교육원서에 수업 단톡방을 열었다. 언니들은 다음 주에 어떤 전통마을로 스케치 여행을 갈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배운 한글 타자기로 천천히 그러나 한없이 단호하게 한 줄을 입력했다. 저도 갈게요.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나를 감쌌다. 따스하고 온화했다. 손목의 황금 팔찌는 석양이 붉은 빛 아래 온화하면서도 단단한 영원히 퇴색하지 않는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반평생의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다. 여자의 인내와 선량함은 보물처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양보를 나약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가차없이 인정사정 없이 반격하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떠나는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1만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실 몇 번째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